자, 이번 시간에는 131쪽 펴주시고요. 자,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확대 경쟁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제국주의라는 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말 그대로 이제 팽창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19세기 후반 영국의 엽서를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이죠. 오늘날 북아메리카 미국 이제 13개 주를 이제 차지했던 미국, 그리고 뭐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뭐 인도,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제 뭐 여기 전 세계에 지금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지금 이제 영국의 영향이 다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죠.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별명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경쟁적으로 다른 나라를 이제 먹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제국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국주의를 또 풍자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지금 선교사가 이렇게 뭔가 이제 성경 구절을 태연히 읽고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제국주의를 풍자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본가죠. 이 사람 돈 좀 있는 자본가. 유럽의 자본가들이 여기 이제 원주민 얼굴에다가 이제 자꾸 뭔가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들이부으면서 이제 황금을 지금 생산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쥐어 짜내는 인물이 또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주민이 이제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계속 앞다투어 가지고 이 검은 대륙 이제 아프리카로 달려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를 한번 이번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마인드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국주의란 무엇이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팽창적 대외 정책, 즉 식민지를 늘려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에 이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퍼시픽 태평양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가지고요, 유럽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늘려나갔던 것, 그걸 이제 제국주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아까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팽창적으로 대외 정책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식민지를 늘렸다 그랬는데 이 식민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 식민지를 갖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굉장히 값싼 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번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값싸게 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지배를 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원주민들의 노동력, 굉장히 값싼 노동력이죠. 거기에다가 상품 판매처로서의 매력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히 되게 됐죠. 그러면서 막 기계가 발명이 되고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게 됐기 때문에 물건이 남아돈다 그랬습니다. 자, 물건이 남아돌다 보니까 그 남아도는 물건을 처리하지 못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자,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아까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히 됐다 그랬잖아요. 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더라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고 싶은데, 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임금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 확보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 임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 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기계를 대신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들 때문에 막 실업이 발생하게 됐죠. 실업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거 뭐 기억할런지 모르겠네요. 영국에서 했던 러다이트 운동. 자, 이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이유, 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이 발생해요. 실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실업 당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능력이 없게 되죠. 물건을 살 능력이 없게 되면은 그런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은 팔리지 않은 물건을 만드는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도산하겠죠. 자, 그래서 실업과 동시에 굉장히 이제 경제순환의 악구조,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 구조에 지금 직면하게 되는 걸 보고 이제 경제공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제공황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아까 식민지의 의미 기억하시나요? 자, 식민지만 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실업 문제, 공황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 값싼 원료를 싸게 얻을 수 있죠. 거기에다가 임금을 적게 주면서 원주민의 노동력을 부릴 수 있죠. 그리고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처로서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축적되었던 그 자본을 외부로 나가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 투자처로서의 매력도 식민지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를 자꾸 늘리려고 했고요. 기술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했습니다. 왜 뭐 증기선, 증기기관차 이런 거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적으로 제국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도 이제 점차 변하게 됐던 겁니다. 자,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들이 잘났다 이겁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민족주의라고 하면 그 나라의 뭐 민족의 통일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독립 이런 걸 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배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민족주의입니다. 자기들 민족만 잘 살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마 저번 시험 기간 때 이제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신 친구들 많을 텐데 다인의 진화론이 이제 사회에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을 정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이제 살아남게 되는, 자, 이런 약육강식을 정당하다 보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자, 이렇게 진화가 돼서 결국 제일 진화한 게 백인이다. 그래서 백인은 우월한 인종이기 때문에 우월하지 못한 열등한 흑인들 혹은 황인종들을 이제 지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나머지 인종들을 통치하거나 아니면 뭐 지배한다라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타이진화로서 좀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믿는 크리스트교를 전파해야 되는 게 자신들의 의무다, 자신들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던 이제 131쪽을 마무리를 해보면요. 자, 요 사람 되게 좀 유명한 그림인데요. 아마 뭐 시험에도 꼭 매년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 세실로즈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영국에서 제국주의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무자비한 방법으로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를 늘리고 다이아몬드 이제 회사도 세웠던 그런 인물인데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밟고 있는 게 요게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자, 요게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밟은 게 자, 요쪽 북쪽과 이제 남쪽.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자, 북쪽으로는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려는,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종으로 아프리카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종당 정책을 의미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의 포부는 뭐냐면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회 문제가 뭐였냐면, 자, 피비린내나는 내래인으로부터 지킨다. 그리고 과잉 인구를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된다. 영국에서는 이제 만족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영국 내에서 있었던 과잉 인구, 과잉 생산물 같은 것들 바로 여기 와서 팔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팽창적 대정책을 펴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아까 우리 배경에서 배웠던 국내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할 곳을 찾았다. 그래서 팽창적 대정책을 펴게 됐다. 라고 쓰시면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상적으로는 백인종이 우월하다라는 인종주의가 있었고, 자기 민족이 우월하고 자기 민족의 이익만 중요한 배타적 민족주의 같은 것도 제국주의 출현에 이제 기여하게 됐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좀 훌륭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132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뭐 되게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뭐 여기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이 리빙스턴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냐면 뭐 탐험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이면서도 이제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저기 가가지고 크리스트교를 선교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이제 아프리카 목사의 딸하고도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의 정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얻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 인물이 좀 보이지가 않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야, 저 좀 찾아와봐라고 하면서 이제 스탠리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뭐 언론사 기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거기도 이제 갔었던 건데요. 근데 그 병이 나서 사망한 걸 확인을 하죠. 병이 나서 사고 났다는 걸 확인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침범할 수 있었던 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수면병, 말라리아 치료약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여기 아프리카로 지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신감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그리고 앞서 이렇게 진출했던 이런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이 미리 이제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내륙 지방의 사정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잘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지리가 여기가 어떻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땐 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는 지금 특성 뭐니까 여기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같은 거를 이제 자국에다가 흘려줬던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알려지게 되니까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등등 딴 나라를 침범했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아프리카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이 에티오피아랑 이 라이베리아를 제외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저기 유럽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역사 하나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보어 전쟁이라고 있어요. 이 보어 전쟁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보어인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농민이라는 뜻의 보어인, 그러니까 네덜란드계 이민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요 보어인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제 싸웠던 전쟁입니다. 좀 가슴이 아픈 게 그 킴벌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보어인 소년이 그냥 돌멩이 하나 갖고 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커니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의 욕심꾸러기 케이프 식민지 수상 세실 로즈가 합병을 노리고 이들과 잔혹하게 전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강제로 수용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그 중에 2만 명을 그대로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집과 논밭을 태우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영화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좀 보면서 많은 거를 느꼈던 영화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봐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아마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좀 의식 있는 여성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좀 다이아몬드가 싫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깐 딴소리 했고요. 자, 아무튼 이 영화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추천을 해보니까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떻게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들을 먹으려고 했었느냐? 자, 요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어떻게 먹으려고 했었냐? 자, 주요 나라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였느냐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 교과서에는 소개를 해놨어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먹으려고 했냐면, 스웨즈 운하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과 이제 아시아 대륙을 잇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운하인데요. 자, 그 운하를 장악을 해요. 근데 이 장악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도 먹으려고, 인도도 먹으려고, 남아프리카. 자, 그래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를 이제 이어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요. 그 수에즈 운하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들 말을 듣게끔 이제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동인도 해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무력으로 이제 굴복시키게 되죠.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뭐 얘네랑 영국이랑 좀 국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호주랑 뉴질랜드를 영국의 자치령으로 사실상 이제 보호국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이제 세력을 확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태평양 지역을 이제 식민지화하게 되는데 뭐 쿠바라든가 하와이, 괌, 필리핀 같은 나라들을 이제 식민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도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제 파나마 운하까지 이거 파나마 운하는 남미와 북미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운하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아프리카 지역의 내용들이 조금 이제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침략을 하게 됐었냐면 그 시작이 바로 지리조사 명목이었습니다. 야, 내 땅 좀 보러 올게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침략 수단으로 변질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게 리빙스턴과 스탠리 등에 대해 탐험가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했던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종단 정책이고요. 자, 프랑스에서 했던 게 횡단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종단 정책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횡단 정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요.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만나죠. 자, 만나게 되는 데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제 파쇼다 사건인데요. 자, 이거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서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던 게 이게 종단 정책. 세로. 그리고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제리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동쪽으로 막 진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다가스카르 산보이죠? 뭐 만화 제목으로도 좀 유명한데.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진출을 하죠. 그럼 이렇게 단이죠, 동단.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횡단 정책.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만나느냐? 자, 이 만나는 지점의 이름이 바로 파쇼다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파쇼다 지역에서 둘이 한판 붙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서로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까지 이제 퍼지지는 않게 되는데요. 자, 이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만나서 싸울 뻔했던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이제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은 자, 이 파쇼다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에 이제 대결이 있었던 겁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한편으로 했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또 다시 한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나있진 않아요. 나있진 않는데 이게 이제 서로 어제 저기 오늘 이제 아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다툼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또 벨기에 사례가 또 나오는데요. 벨기에 사례는 교과서 13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벨기에가 콩고 차지하면서 고무 있잖아요. 고무 팅팅 이렇게 튕기는 그 고무 고무 생산지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저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 인디언이 가지고 노는 고무공을 처음 본 유럽인이 바로 콜럼버스였다 그래요. 근데 그 고무가 유럽에 전해지게 됐고 그래서 그 고무가 산업혁명 시대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고무를 채취하는 과정이 되게 좀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콩고에서 그 고무 수액을 얻기 위해 가지고 벨기에 사람들이 그 침략한 군인들이 그 원주민들을 그러니까 이제 부인 여자라든가 뭐 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볼모로 잡아요. 그래서 고무수액 가져와. 너 몇 리터씩 가져와 이렇게 막 시켜요. 뭐 몇 킬로미터씩 이제 할당량을 채워서 일해라. 근데 안 하면은 니네 아들이랑 부인이랑 주지 않겠다.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더 나쁜 짓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무 농장에서 막 이제 일을 하다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노린 것 같으면은 감독관이 가가지고 그 느린 사람의 손목을 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라고 이제 자꾸 시키면서 채찍질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콩고의 고무나무를 뭐 눈물을 흘리는 나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뭐 영국의 삼시 정책과 삼비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데 삼시 정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인도항로 확보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인도로 가는 길을 이제 확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를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까 우리 뭐 종단 정책 하면서 배웠죠. 카이로에서부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진출을 해서 이제 인도까지 진출하겠다라는 정책인데 이게 다 C잖아요. 그래서 이걸 3C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이제 내륙을 통해 가지고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비잔티움, 이스탄불에 있는 이제 비잔티움, 그리고 이제 바그다드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최종 목적이 중동이죠. 그래서 이걸 중동 진출 정책 혹은 뭐 앞에 글자를 따서 3B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게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교과서 보면서 정리할. 자, 그러면은 열강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했는데, 자,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19세기 후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주의 팽창 정책을 뭐라 그러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네, 이집트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단 정책을 펼쳤던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남북을 연결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지? 종단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은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무역을 지배하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중국까지 이제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인도에는 동인도 회사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무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3C 정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하고자 했던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프랑스는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중국마저 무력을 굴복시켜 식민지 경제에 유리했다라고 했는데 자, 인도를 식민지로 완전히 만든 건 아니에요.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건 영국입니다. 그다음에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 어디로 연결해야 될까요? 영국 자,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을 했죠. 그래서 남아공을 소나기에 지게 됐고 그다음에 벨기에 아까 벨기에 되게 잔인한 얘기했죠. 자, 콩고 차지했고 그다음에 저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영국이 먼저 진출했던 지역을 피해서 이제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고요. 자, 파쇼다 사건은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충돌했던 사건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아까 쿠바를 보호국화했던 나라는 어디? 자, 미국 지금도 으르렁대고 있는 나라. 자, 그리고 자, 뒤늦게 산업화를 이룬 후 부동을 찾아 남아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 충돌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하지 않았는데 러시아입니다. 자, 여기 부동항이 뭐라고 하냐면 동자가 이제 얼동자예요. 얼동자고요. 부자가 아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 얘네가 춥잖아요, 좀.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니까 야 우리 얼지 않는 항구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자라고 했던 게 이제 남하 정책인데요. 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영국하고 프랑스와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다. 자, 되게 웃긴 말이 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백인의 사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들이 되게 좀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이제 흑인들을 이제 통치하는 것을 뭐 당연하듯 뭐 자기네 사명이 있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헛소리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하버트 스펜서라든가 알프레드 테니슨 같은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 사회 진화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인종적으로 뭐 여기 보면 웃기지 않나요? 뭐 비누로 색칠하면 여기 이제 뭐 검은 흑인들이 이렇게 하얗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더 발전된 것인 양 이렇게 우월한 인종 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키플링의 시에서 백인의 짐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데요. 아까 뭐 사명이 뭘까요? 그러니까 야만적이고 뭐 문명을 모르는 식민지를 문명화시키자. 그게 백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게 이들이 생각했던 사명이고요. 그다음에 백인의 짐과 사회 진화론의 문제점은 뭐 당연히 지들이 잘났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는 행위를 합리화시켰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거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논리일 뿐 그건 허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